들어갑니다. 1문단 20세기 중반 등장한 과학사회학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지금부터 읽을 글의 포인트는 과학자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가 되겠네요. 과학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머튼은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에 주목하여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과학사회학자 중에 하나인 로버트 머튼입니다. 과학자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할 거고요. 머튼은 그 중에서도 과학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범에 주목을 했다라고 해서 점점 화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2문단 머튼은 과학자들이 서로를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끊어갈게요. 과학자들도 이 규범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같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 사이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과학자 공동체가 동료의 연구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때의 규범이요, 특히 동료의 연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인 거고요. 계속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이니까 연결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사회 여타 부문들의 일상적인 이해관계가 과학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다음의 4가지 사회적 규범이 차단하여 객관적인 과학지술의 창출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위에 있었던 거. 과학은 공인된 지식을 성공적으로 확대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제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과학 공동체 내에 사회적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의 역할은 사회의 여타 부문들의 일상적 이해관계가 과학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 적혀 있었던 이 구절, 사회 여타 부문들의 일상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은 과학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는 걸 확실히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사회 여타 부문들의 일상적인 이해관계는 과학활동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회적 규범의 역할인 거고, 그 사회적 규범의 종류가 지금부터 나열되는 거였어요. 첫째, 보편성 규범은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인종, 성별 등의 생물학적 배경이나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다른 배경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맥락일 거고요. 소소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 인종이나 성별 같은 것들은 생물학적 배경이라고 부르고 국적이나 신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경이라고 부르니까 배경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 주의는 해주시고, 동시에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니까 만약에 인격화된 기준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소재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마도 인격화라는 건 개인의 어떠한 개별성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편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둘째, 공유성 규범은 모든 과학적 발견은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되고 개방적 교류를 통해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공유해야 한다 였던 거고요.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셋째, 탈이해관계 규범은 과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과학적 진리 탐구 자체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칭 그대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였던 거고요. 넷째,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학적 주장에 대해 그 출처의 권위와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회의적인 시각을 조직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가지 규범이 과학자 공동체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회적 규범인 거고요. 이러한 사회적 규범 때문에 다른 일상적인 이해관계의 개입 없이 과학자들은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3문단, 머튼은 비록 이 규범들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전으로 글자로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승되고 과학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과학자들의 언행에서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의 지향점과는 달라서 그래서 나치즘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주의 사회는 복종의 미덕을 강요할 뿐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문단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전체주의에서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의주의가 용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주의는 위에서 나열됐던 규범 중에 네 번째 규범이었으니까요. 복종의 미덕과 회의주의 규범,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고, 또한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과학은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과 저열한 유대인 과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머튼은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과학이 민족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전체주의 사회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의 민족이란 게 위에서 언급됐던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 연결되는 거니까 과학이 민족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전체주의 과학자들, 나치주의자들의 주장은 머튼이 얘기했던 첫 번째 규범, 보편성 규범에 상반, 배치됩니다. 따라서 머튼의 입장에서는 전체주의 사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4문단, 머튼은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계속 같은 얘기네요. 과학은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합니다.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오로지 과학자 내부의 사회적 규범을 공유한 과학자들만, 과학자 공동체만이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를 주장하는 게 머튼이니까 그 주체가 과학 엘리트에 한정된다라는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도 있습니다 하면서 가지문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지문 1문단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군의 과학자들의 대표격인 버널은 1939년에 발표한 과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과학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견해를 펼쳤다. 그럼 여기까지는 과학 덕분에 사회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공통점이고요. 그는 과학자를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과학의 잠재력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된다 하는 이 표현은
가지문엔 없었던 거니까 차이점이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이 문단, 버널은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며 인류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에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례로 제시했다. 계속해서 차이점이에요. 번호는 정부가 과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를 주장하는 거네요.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례가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는 과학이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역량이 결집되도록 과학을 조직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가 과학을 조직해야 한다라는 말이 결국 정부가 과학에 개입해야 한다랑 똑같은 말인 거죠. 3문단, 버널은 순수 과학은 기술을 낳고 기술과 생산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다며 순수 과학과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할까요? 순수 과학이 기술을 낳습니다. 근데 기술과 생산 위에서 순수 과학이 또 발전을 하는 거니까 순수 과학이 기술을 낳으면 그 기술 때문에 순수 과학이 또다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순수 과학과 기술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버널의 입장에서 순수 과학만 외치는 건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적인 위선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는 거죠. 순수 과학만 중시하고 기술을 경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별함으로써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보았다. 이거 함으로써 물적 기반을 부정한다라는 말은 과학과 물적 기반 중에서 물적 기반은 무시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라서 아마도 맥락상 여기 있는 물적 기반이라는 표현이 기술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게 버널의 주장이었으니까요. 사회주의자인 버널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주의는 구조적 한계들 때문에 과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버널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세모 표시해 놓을게요. 자본주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지향적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하여 생산체제의 비효율성과 비인간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라는 게 이윤지향적 성향을 가진 지배계급이 과학을 좌지우지한다 였던 거고요. 그래서 야기되는 게 생산체제의 비효율성과 비인간성, 이 문단에 있었던 사례와 연결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더 활발해집니다. 군사 연구에 지원과 입력이 집중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지향적인 지배계급 때문에 유발되는 한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부정적, 해결책으로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이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4문단, 버널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그 예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찾아내고자 했다. 소련에서 생산수단들은 공공소유였으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계획에 관여하며 과학자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 버널은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포함한 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때의 서구 과학자는 당연히 자본주의 하의 과학자들을 가리킬 거고요. 5문단, 버널의 주장은
순수 과학을 모욕하고 개별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이상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여러 가지 비판하는 주장들 넘버링만 해놓을게요. 순수 과학을 모욕한 것이다. 개별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혹은 자신의 이상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세 번째, 실효성이 없다. 게다가 냉전체제에서 네 번째,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탄압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부각되는 와중에도 버널은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의의가 나오겠죠? 그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현대 과학 정책학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됩니다. 까지 나지문 설명 끝. 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가와 나는 모두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나열하고 있다. 가에서는 머튼이 제시했던 사회적 규범 4가지가 나열되고 있는 게 맞지만 나에서는 어떤 규범을 나열한 적이 없으니까 틀린 선지고요. 2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가 보인 정치적 행보와 그의 학문적 견해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특정 학자가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라고 하기엔 말에 어폐가 있어요. 나의 버널이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3번. 가와 나는 모두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3번이 맞는 말이었고요. 4번. 가와 달리 나는 구체적인 국가의 과학 정책에 대한 특정 학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나의 버널이 소련의 과학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뒷부분은 맞는 말. 다만 가에 적혀있는 머튼의 경우에도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과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와 달리 부분이 틀려서 4번은 틀린 선지. 5번. 나와 달리 가는 과학의 발전에 사회제도가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시대별로 구별한 적은 없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네요. 2번 문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머튼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맞는 말 1문단에서 구조기능주의라는 키워드가 언급돼 있었고요. 2번. 머튼은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통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에요.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3번. 버널은 순수 과학과 기술이 서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죠. 3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순수 과학이 기술을 낳고 그 기술 위에서 발전한다라고 해서 선순환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4번. 버널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맞는 말.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연구는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버널은 자본주의 사회는 개별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하여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개별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이윤지향적 성향을 띠는 지배계급이 연구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번 문제. 버널의 관점에서 머튼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한 버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과학자 공동체를 주장하는 머튼에 대해서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사회적 맥락을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정답인 4번 선지 보시면
사회의 영향력이 배제된 과학의 자율성을 옹호하기 위해 그게 머튼이 주장한 바니까요. 사회의 영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걸 옹호하기 위해 과학자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상화한 거예요. 실제로는 사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면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나머지 선지 확인해 보시면 1번 순수한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 활동의 가치를 폄하했다. 순수한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 순수 과학을 강조한 건 오히려 머튼의 입장이고요. 머튼이 그런 가치를 폄하했다라고 버널이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2번, 과학이 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머튼도 과학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되게 되었다 하는 건 인정하니까 그런 사실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머튼의 입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었고요. 3번,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마찬가지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끼리끼리 협력관계다라는 것은 머튼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5번,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발표한 과학자의 건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한 건 머튼의 입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머튼이었으니까 애초에 머튼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버널이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되니까요. 4번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자본주의 국가인 A국은 자본주의 나오자마자 세모할게요. 나 지문에 있었던 버널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A국은 벼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B 교수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확인한 B 교수는 이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여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C 학술지에 투고를 했다. 그런데 C 학술지 측에서 논문을 게재하려면 B 교수가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B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특허권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A국이 자신의 연구를 지원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논문 투고를 철회했다. 지분과의 연결고리, 자본주의 국가인 A국이 B 교수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한 목적이요, 상업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지문에 있었던 버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비판하겠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생산체계가 비효율적이 되고 비인간성을 유발한다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그에 비해 바로 위에 있었던 거 C 학술지 입장에서는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무료로 공유하기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가 지문에 있었던 머튼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과학자들은 연구 개발의 결과를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러한 연구는 결국 기존에 있었던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집단적 노력의 산물로 보거든요. 머튼의 입장에서는 C 학술지 측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그러한 규범이 과학자들 내부에 전부 다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네요. 1번 선지,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B 교수가 C 학술지를 통해 벼의 유전 정보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 과학 발전을 위해 과학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태도, 공유성 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2번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B 교수의 연구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C 학술지가 B 교수에게 제시한 게재 조건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니까. 3번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B 교수가 C 학술지에 투고했던 논문을 절회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개하라는 C 학술지의 요구가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게 B 교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정부와 사이에 있었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 이런 선택을 한 거니까. 4번 버널의 입장에 따르면 A국이 경제작물인 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 것은 정부가 과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이윤추구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히 보겠죠. 5번 버널의 입장에 따르면 B 교수가 벼의 유전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과학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널은 이러한 것을 비판하겠죠. 5번도 맞는 말. 5번 문제.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소련의 유전학자 트로필 리센코는 가을에 심어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작물의 종자를 일정 기간 저온에 보관하면 봄에 심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센코의 이론은 과학계의 정설인 멘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공산당은 리센코의 이론이 식량난 해소에 유용하며 그가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점이 사회주의 선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체크포인트, 그 이전에 이미 과학계의 정설인 멘델의 유전 법칙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건 기존에 권위 있던 이론일 거고요. 리센코가 주장한 새로운 이론을 공산당에서 지지를 합니다. 사회주의인 공산당에서 리센코를 지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언급된 거예요. 첫 번째, 식량난 해소라는 인류 복지 차원의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두 번째, 사회주의 선전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선전이라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이 되셔야 되겠죠. 이에 따라 스탈린 정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리센코의 이론을 국영농장 등에 널리 보급했다. 이때의 5개년 계획이 나지문에 있었던 버널의 입장에서는 찬성, 긍정의 대상일 거예요.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서구 과학자들보다 스탈린 정부 같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과학자들이 보다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걸 버널이 주장했었고요.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소련 학계에서는 멘델주의 유전학자들과 리센코 이론을 지지하는 미추린 학파 간의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미추린 똑같이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리센코를 지지하는 학자들이니까. 그렇으나 공산당은 미추린 학파의 유전학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공표하고 멘델주의 유전학의 교육과 연구를 금지했다. 이게 가 지문에서 얘기했던 복종의 미덕이 되는 거죠. 머튼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리센코의 이론에 따라 재배한 작물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식량난이 심해졌지만 리센코는 승승장구하다가 그의 이론이 지닌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스탈린 사후 영향력을 잃어 1965년 실각했다. 이 사건은 세계적 수준이었던 소련의 유전학 연구가 퇴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결국 버널이 주장했던 바 사회주의 하에서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다 했던 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1번 리센코 사건은 결론적으로 소련이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버널의 주장이 지닌 타당성을 약화했겠군. 버널의 주장을 약화하는 거 맞는 얘기고요. 2번 소련이 농업의 생산 수단을 공공소유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은 리센코의 이론이 널리 보급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겠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종의 미덕을 강요해서 리센코의 이론을 널리 퍼뜨린 거니까 맞는 말이죠.
3번. 버널은 리센코의 이론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겠군. 맞는 말. 5개년 계획을 과학자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상으로 판단을 했었으니까요. 4번. 머튼은 맨델주의 유전학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탄압은 국가정책에 대한 복종의 미덕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의 성격이 과학 분야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여겼겠군.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 소련 정부가 리센코의 이론에 대해 평가할 때 그의 출신 배경을 고려한 것은 나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의 생물학적 배경에 주목하여 과학의 보편성을 부정한 것이겠군. 지문 읽으면서 주의시켰던 바죠? 그의 출신 배경은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이라는 신분은 생물학적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에 해당하는 거고요. 생물학적 배경은 인종이나 성별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였고요. 사회적 배경에 주목했기 때문에 과학의 보편성을 부정, 과학의 보편성에 배치가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5번 선지가 틀린 거. 6번 문제.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정답인 1번 선지만 보시면 지문에 적혀 있었던 A는 행위를 규제하다였어요. 규제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바로 잡아서 고치는 것까지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1번 선지가 틀렸다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가려내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